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물폭탄이 쏟아지고 번개가 부산 앞바다를 하얗게 갈랐죠. 대리운전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던 22살 청년 준호는 해운대 언덕길에서 검은색 고급 외제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빗물에 온몸이 젖은 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진 준호를 내려다보던 차 안의 백발 노부인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청년의 얼굴을 보자마자 노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외아들과 너무나도 똑같은 얼굴이었기 때문이죠. 짙은 눈썹, 오똑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 심지어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까지 모든 게 판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저택에는 이미 손자라 불리는 또 다른 청년이 버젓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눈앞에 쓰러져 있는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정말 그저 우연히 닮은 것일까요? 아니면 20년간 숨겨져 있던 어떤 끔찍한 진실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22살이 됐고요. 부산 해운대 근처의 낡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방은 2평 남짓한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싱글 침대 하나 놓으면 거의 꽉 차는 그런 방이죠. 창문도 환기용으로 조그맣게 나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찜통처럼 덥고 겨울에는 냉장고처럼 추워요. 하지만 월세가 25만 원으로 저렴하니까 불평할 처지가 아니죠. 제 직업이요? 글쎄요, 직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하고 있어요.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돈을 법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물류센터로 출근하고 오후 3시쯤 퇴근하면 잠깐 눈을 붙였다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뜁니다. 그러고 나면 새벽 3시쯤 고시원에 도착해서 씻고 자면 또 새벽 5시예요. 이런 생활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외할아버지의 요양원비를 내야 하거든요. 외할아버지는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분이세요. 부모님 얼굴은 본 적도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느 병원 앞에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저를 담요 하나에 싸서 병원 신생아실 문 앞에 놓고 갔대요. 이름도 없었고 아무런 신분증도 없었죠. 그냥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그때 저를 우연히 발견하고 걷어주신 분이 바로 외할아버지셨어요. 외할아버지는 당시 그 병원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셨대요. 새벽 순찰을 돌다가 신생아실 앞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신 거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한 남이었지만 외할아버지는 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몇 달 후에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결혼도 안 하시고 자식도 없으셨죠. 그런데 환갑이 넘은 나이에 갓난아기를 입양하신 거예요.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대요. 그 나이에 무슨 아기를 키우냐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이 아이는 나한테 온 거야. 하늘이 보내준 손자야. 외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준호라고 이름 지어주셨어요. 준수할 준의 클호. 준수하게 크게 자라라는 뜻이래요. 외할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저한테는 언제나 따뜻한 분이셨어요. 경비일로 버는 적은 월급에서 아끼고 아껴서 저를 키우셨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새 책가방을 사주시려고 한 달 동안 점심을 굶으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비를 마련하시려고 폐지를 주우셨다는 것도요.
저도 외할아버지한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갔죠. 중학교 때는 우유 배달도 했고 전단지 돌리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등록금이 너무 비쌌거든요. 외할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가길 원하셨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연세가 점점 높아지시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당뇨에 고혈압에 관절염까지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2년 전에는 치매 초기 증상까지 나타나서 더 이상 혼자 두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모셔야 했어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제가 버는 돈의 거의 대부분이 요양원비로 나갑니다. 남는 건 고시원 월세와 최소한의 생활비뿐이죠.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죠. 하늘에서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11월 초였는데 갑자기 장마철처럼 비가 내렸어요. 일기예보에서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대리운전 콜이 들어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망설였어요. 이런 날씨에 접이식 오토바이를 타고 손님에게 가는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빗길에 미끄러지기 쉽고 시야도 안 좋고 체온도 급격히 떨어지죠. 하지만 콜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가 외할아버지 요양원비 납부일이었고 아직 3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달에 물류센터에서 일이 좀 없어서 수입이 줄었거든요. 오늘 밤 대리운전을 몇 건 더 뛰면 겨우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헬멧을 쓰고 접이식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헬멧 안쪽 유리창에 김이 서려서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손등으로 대충 닦아내고 출발했죠. 비를 맞으며 손님이 계신 술집으로 향했어요. 해운대 뒷골목에 있는 작은 횟집이었습니다. 도착하니까 손님이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꽤 취해 계셨지만 다행히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난폭하게 구는 취객을 만나면 정말 힘들거든요. 손님을 차에 태우고 목적지를 물었어요. 해운대 언덕 위에 있는 주택가요. 내비게이션에 찍어줄게요. 목적지는 해운대 쪽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부자들만 산다는 그 동네요. 저 같은 사람은 평생 가도 집 한 채 못 살 곳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고 빗길을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빗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와이퍼가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한숨을 돌렸죠. 마지막 언덕길만 올라가면 목적지였어요. 손님도 잠이 드셨는지 뒷좌석에서 조용히 계셨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고 조심조심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커브가 심한 길이었거든요.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가드레일이 쳐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바다가 보여서 경치가 좋은 길인데 밤에는 무섭기만 했어요. 특히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검은색 대형 세단이 튀어나왔어요.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차였는데 커브를 돌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어요. 하지만 젖은 도로에서 차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바퀴가 미끄러졌어요. 순간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은색 세단에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빗물에 반사되는 불빛,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차체.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에어백이 터지면서 제 얼굴을 강타했어요. 안전벨트가 제 가슴을 조였고 목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떨어지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잠깐, 왜 빗물이 얼굴에 떨어지지? 저는 분명 차 안에 있었는데요. 눈을 떠보니 저는 차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튕겨나간 모양이었어요.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들이었죠. 두 명이었는데 딱 봐도 경호원처럼 보였습니다. 체격이 좋고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회장님 차가 어떻게 됐는지 좀 봐. 한 남자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났어요.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갔지만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이받은 차를 봤죠. 검은색 대형 벤츠였는데 옆문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범퍼도 떨어져 나갔고 사이드 미러도 박살이 났더라고요. 앞 팬더 쪽도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 차 최소 억 단위는 할 텐데요. 수리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나오겠죠. 제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일 것 같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변상하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그때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70대 중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백발을 단정하게 올려 묶고 계셨습니다.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계셨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황급히 우산을 펼쳤지만 노부인은 손을 저어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빗속을 그대로 걸어 제게 다가왔죠. 비가 노부인의 흰 머리카락을 적셨지만 노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 사과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분할로라도. 그런데 노부인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들었어요. 노부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손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비에 젖어서 추운 게 아니라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노부인의 눈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요. 회장님, 비서가 달려왔어요. 노부인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수야. 진수가 왜 여기 있어?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진수라니요? 제 이름은 준호인데요. 노부인이 저를 누군가와 착각하시는 건가요? 노부인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진정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름이 뭐니? 노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준호입니다. 나이는 몇이니? 22입니다. 노부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비서와 경호원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입을 다물고 조용해졌습니다. 비만 쏟아지는 가운데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생일은 언제니? 노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2003년 11월 15일입니다. 노부인이 비틀거렸어요. 비서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다친 데는 없니? 노부인이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한테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차를 박았는데 오히려 제 걱정을 하시다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보다 차 수리비를 제가 어떻게든. 차는 됐어. 노부인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보다 병원부터 가자.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구나. 그제야 저는 이마를 손으로 만져봤어요. 손에 뜨끈한 피가 묻어났습니다. 헬멧이 깨지면서 이마가 찢어진 모양이었죠.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아픈 줄도 몰랐어요.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됐거든요. 아닙니다. 저 정말 괜찮습니다.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 안 돼. 당장 가야 해. 노부인의 눈빛에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제가 다치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요. 결국 저는 그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가죽 냄새가 났어요. 고급차 특유의 냄새죠. 시트도 푹신하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젖은 옷으로 앉아서 시트를 더럽히는 것 같아 미안했어요. 하지만 노부인은 그런 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노부인은 계속 저를 힐끔힐끔 훔쳐봤어요.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요. 시선이 느껴져서 불편했지만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부인이 입을 여셨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이런 시간에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늘 어색하고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부모님은 잘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노부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구와 사니? 외할아버지와 살았는데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저는 혼자 고시원에서 삽니다. 노부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참으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하고 뭔가 간절하고 애절한 것 같기도 했죠. 연민 같기도 하고 안타까움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 처치를 받는 동안에도 노부인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응급실 복도에 서서 계속 기다리셨죠. 의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는 동안 아프다는 생각보다 노부인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괜찮다고 했을 때 노부인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감이 떠올랐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이마에 열상이 좀 있어서 꿰맸고요. 가벼운 뇌진탕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며칠간은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안심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어요. 병원비 걱정도 되고 일을 못하면 외할아버지 요양원비를 못 내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허리를 굽혀 노부인께 인사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말이죠. 제가 사고를 낸 건데 오히려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요. 노부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그보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니? 네, 말씀하세요. 외할아버지께서 너를 입양하실 때 함께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게 혹시 없었니? 너랑 같이 있던 물건 말이야.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시는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할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던가요? 글쎄요. 외할아버지께 직접 여쭤봐야 알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서요. 노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외할아버지께서 지금 요양원에 계시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분을 찾아뵈어도 될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외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걸까요?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족을 만나겠다니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셨거든요. 정신이 맑으실 때는 옛날 이야기도 잘하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언제든 편한 시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회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말을 드디어 들은 것처럼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그냥 사고 수습이 아니에요. 이분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노부인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셨어요. 거기에는 SJ 수산 회장 정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SJ 수산이라면 부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죠. 수산물 유통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식품, 물류, 호텔, 건설까지 거느린 거대 그룹이에요.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고 부산 경제계의 큰 손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의 차를 박았다니 정말 큰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기도 했어요. 이런 재벌 회장님이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걸까요? 그냥 보험 처리하고 끝내면 될 일인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 그리고 이건 오늘 치료비와 당분간의 생활비다. 노부인이 두툼한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오히려 차 수리비를 드려야 하는데요. 차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돼. 그리고 사고는 쌍방과실이야. 우리 차도 중앙선을 넘었으니까. 노부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고시원에 돌아와서 세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요양원비 석 달치는 너끈히 낼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날 밤 좁디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어요. 노부인의 그 이상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왜 저를 그렇게 유심히 봤을까요? 왜 처음 보는 저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을까요? 왜 제 외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진수라는 이름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노부인이 처음 저를 봤을 때 분명히 진수야. 진수가 왜 여기 있어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사람과 닮은 건가요? 그 사람은 노부인한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출근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일하니까 동료들이 걱정했어요. 야, 너 머리 왜 그래? 괜찮아? 네, 어제 좀 다쳤는데 괜찮아요. 저는 대충 얼버무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순자 회장님, 그분은 대체 왜 저한테 그랬을까요? 오후에 물류센터 일을 마치고 고시원에 돌아와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밤에 대리운전 콜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준호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SJ 수산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식사 초대를 하시는 걸까요? 거절하려 했습니다. 아, 저 그런 건 괜찮습니다. 바쁘시기도 하실 텐데.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은 내일 낮 12시, 장소는 해운대 그랜드 호텔 2층 한정식 레스토랑입니다. 발레 파킹은 제 이름으로 해두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시간과 장소만 일방적으로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그랜드 호텔이라면 부산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잖아요. 그런 곳에서 식사를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컸어요.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걸까요?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저는 옷장을 뒤져 가장 깨끗하고 말쑥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정장은 없으니까 흰 셔츠에 검정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이는 조합이었죠. 구두도 없어서 운동화를 신었는데 최대한 깨끗이 닦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어요. 그랜드 호텔 앞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로비만 들어가도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2층 한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직원이 저를 안쪽 별실로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노부인, 그러니까 정순자 회장님이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은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역시 품이 있어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화려한 고급 요리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죠. 전복죽, 한우 육회, 생선회,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었다. 이리 앉거라. 회장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젯밤에 그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자애로운 할머니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맛있게 드시렴. 이 집이 부산에서 가장 맛있는 한정식 집이야. 회장님이 음식을 권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불안하기도 했고요. 혹시 사고 합의금을 더 내놓으라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식사 중에 회장님은 제 이야기를 많이 물으셨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외할아버지는 어떤 분인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앞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어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외할아버지가 입양해 주신 것, 외할아버지가 병원 경비원이셨다는 것,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했던 것,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못 가고 바로 일을 시작한 것, 지금은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와 대리운전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죠. 회장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특히 외할아버지가 환갑 넘은 나이에 혼자서 저를 키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고생 참 많았구나. 회장님이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래도 부모 없이 자라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얼마나 외로웠겠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에요. 부모님은 몰라도 외할아버지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참 착한 아이구나. 그 외할아버지께서 잘 키우셨어.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준호야, 중요한 질문 하나 해도 되겠니? 네, 말씀하세요. 외할아버지께서 너를 입양하실 때 함께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게 혹시 없었니? 너랑 같이 발견된 물건 말이야. 어제도 물으셨던 질문이었어요. 왜 이 질문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외할아버지께 직접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하신 적이 없어서요. 그럼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도 될까? 오늘 시간이 되면 같이 가고 싶구나. 저는 깜짝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 오후에 면회 시간이 있어요. 그로부터 2시간 뒤, 저는 회장님과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회장님의 검은색 벤츠가 요양원 앞에 서자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고급차가 올 일이 없거든요. 회장님은 저와 함께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창가 자리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저렇게 창밖을 보며 보내세요. 제가 다가가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죠. 준호야, 왔구나. 외할아버지는 다행히 저를 알아보셨어요. 치매 때문에 가끔 제 이름을 헷갈리실 때도 있지만 오늘은 정신이 맑으신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저는 회장님을 소개해 드렸어요. 회장님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순자라고 합니다. 준호 군과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회장님을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비싼 옷, 품위 있는 태도.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앉으시오. 멀리서 오셨구만. 우리는 요양원 휴게실의 작은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과일과 영양제, 고급 홍삼 등 선물을 정성스럽게 내놓으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회장님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회장님이 드디어 본론을 꺼내셨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20년 전에 준호 군을 입양하실 때 함께 있던 물건 같은 건 혹시 없었습니까? 외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치매 때문인지 기억을 되살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듯 했습니다. 주름진 이마를 손가락으로 짚으시며 과거를 더듬으셨죠.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솔직히 저도 평생 궁금했거든요. 제가 버려질 때 친부모가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는지, 왜 저를 버렸는지, 저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버린 건지 말이에요. 그게 있긴 있었지. 외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회장님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뭐가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은 거였어. 반짝이는 거. 외할아버지는 주름진 이마를 손가락으로 짚으셨어요. 회장님도 저도 조바심이 났지만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노인분들은 재촉하면 오히려 기억이 안 나시거든요. 아, 생각났다.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때 간호사가 준 거야. 아기랑 같이 있던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뭐였습니까, 그게? 회장님이 다급하게 물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그만 거였는데. 금빛 나는 거. 뭐더라? 도장이었나? 아니, 그게 아니고. 목걸이? 아니, 그것도 아니고.
외할아버지는 다시 기억을 더듬으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휠체어 옆에 매달린 작은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늘 가지고 다니시는 낡은 천 가방이었습니다. 저기 안에 있어. 내가 늘 가지고 다니지. 언젠가 준호한테 줘야겠다 싶어서 목숨처럼 간직해왔어.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외할아버지의 오래된 지갑과 손수건,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빨간 천주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작은 금색 펜던트가 나왔습니다. 20년 세월이 흘러 많이 변색됐지만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는 펜던트였죠. 타원형의 예쁜 모양이었고 섬세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펜던트 뒷면에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손자 진수야, 사랑해. 2003년 11월. 그 순간 회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난 거야, 이게? 이 펜던트가 왜 준호한테 있는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가요? 왜 이 펜던트를 보고 저렇게 놀라시는 거죠? 이건 제 며느리가 만든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펜던트야. 회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손자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주문 제작한 거라고.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글씨까지 새겨 넣었어. 금세공 장인한테 특별 주문해서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야. 저는 점점 상황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외할아버지도 회장님을 멀뚱히 바라보셨죠. 아가씨, 대체 무슨 일이요? 외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20년 전 제 아들과 며느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회장님이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돌아가셨고 아들은 며느리를 병원에 급히 데려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같은 날 밤에 둘 다 저를 떠났어요.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치셨어요.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같은 날 밤에 아들과 며느리를 동시에 잃으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날 밤 태어난 아기가 제 손자 진수예요.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죠. 그런데 그 아기와 함께 있어야 할 이 펜던트가 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할아버지, 이 펜던트가 정말 제 거 맞아요? 제가 버려졌을 때 가지고 있던 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 옆에 있던 거야. 포대기에 쌓인 아기 목에 걸려 있었지. 간호사가 내한테 줬어. 아기 찾으러 올 때 필요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근데 아무도 안 찾아왔어. 회장님이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아니. 진수야. 내가 내 진짜 손자일지도 몰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20년 동안 고아로 버림받은 아이로 살아온 제가 갑자기 재벌가의 손자라니요? 그건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분명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펜던트에 새겨진 진수라는 이름, 제가 태어난 날짜인 2003년 11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 회장님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셨습니다. 20년 전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사설 탐정도 고용하시고 병원 기록도 조회하시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도 찾으셨어요. 저는 계속 평소처럼 물류센터와 대리운전 일을 했지만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였습니다. 만약 정말 제가 회장님의 손자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건가요? 그리고 그동안 손자 행세를 해온 저택의 그 청년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20년간 저택에서 손자로 살아온 청년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름은 민규. 지금 22살이고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자로 키워졌대요. 최고급 사립학교에 다녔고 해외 유학도 다녀왔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진짜 손자가 아니라면, 만약 제가 진짜 손자라면 머리가 복잡했어요. 일주일 뒤 회장님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야, 지금 당장 올 수 있겠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저는 회장님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해운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진 대저택.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있고 철문 앞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이런 곳에 와봤어요. 철문이 열리고 차가 저택 앞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원만 해도 축구장 절반은 될 것 같았어요. 분수대가 있고 조경이 예쁘게 되어 있었죠. 현관에 들어서자 집사와 하인들이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계단은 영화에서나 보던 곡선형 대리석 계단이었습니다. 회장님은 2층 서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책장이고 책이 수천 권은 꽂혀 있었어요. 가운데에는 커다란 참나무 책상이 있었고 그 앞에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앉거라, 준호야.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님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어. 들을 준비가 됐니?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20년 전 그날 밤 그 병원에서 2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났어.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한 명은 내 며느리의 아이였고 다른 한 명은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의 아이였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간호사의 이름은 최영미. 당시 28살이었고 미혼모였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이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도망쳤대. 빚도 많았고 살 곳도 마땅치 않았어. 그 간호사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원에서 5년 더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그만뒀어. 회장님이 서류를 펼쳐 보여주셨어요. 오래된 인사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녀가 병원을 그만둔 시점이 아기 바꿔치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직후야.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아기 바꿔치기요? 그래. 당시에 한 간호조무사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대. 두 아기의 이름표가 바뀐 것 같다고 말이야. 하지만 최영미 간호사가 자기가 잠깐 착각해서 바꿔놨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더군. 그리고 그 간호조무사는 얼마 후에 갑자기 병원을 그만뒀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 회장님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설 탐정의 조사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조사해보니 그날 밤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 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급하게 실려오면서 병원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었거든.
응급실, 수술실, 신생아실 할 것 없이 혼란스러웠지.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다들 정신이 없었어. 그 틈을 타서 회장님은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슬프면서도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최영미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 같아. 자기 아들을 내 손자로 둔갑시키고 내 진짜 손자를 버린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집의 손자였는데 태어나자마자 다른 아기와 바뀌었다는 건가요? 진짜 부모님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훔쳐간 거라고요? 그럼 지금 이 집에 있는 손자는 최영미의 친아들일 거야.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규, 내가 20년간 손자라고 믿고 키운 아이. 모든 걸 다 해줬어.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원하는 건 뭐든지. 그런데 그 아이가 내 피가 아니라니.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정황 증거만 있지. 물증은 부족해.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해.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검사해 볼 수 있겠니? 물론 거부해도 돼.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 20년간 품어왔던 이 의문을 풀고 싶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 제가 회장님의 손자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요. 갑자기 부자가 된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 부모가 누구였는지, 20년간 품어왔던 궁금증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왜 저는 버려졌는지, 친부모가 정말 저를 버린 건지 아닌지, 그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저는 회장님과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입안 점막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은 정말 길었습니다.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검사 결과 생각뿐이었어요. 박스를 나르다가도 멍하니 서 있고 대리운전 중에도 딴 생각을 하다가 신호를 놓치기도 했죠. 만약 정말 제가 회장님의 손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된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중요한 건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20년간 저는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부모가 왜 저를 버렸는지,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버렸는지 끊임없이 자책했죠. 운동회 때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오는데 저만 외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만들 때도 어머니 편지를 쓸 때도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를 버린 게 부모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간호사였다면 진짜 부모님은 저를 사랑했고 저를 위한 선물까지 준비해뒀다면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됐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님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밀봉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같이 열어보자.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그리고 안에 든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죠. 슬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회장님, 회장님이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대상자 정순자와 김준호의 유전자 분석 결과 친자 관계 확률 99.97%, 직계 혈연 관계로 판단됨.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저는 정말 회장님의 손자였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받을 아이였고, 기다려지던 아이였고, 축복받을 아이였어요.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20년간 잘못된 인생을 산 것뿐이었습니다. 진수야. 회장님이 저를 꽉 껴안으셨어요. 20년 만에 찾은 친손자를 아는 할머니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20년간 품어왔던 외로움, 서러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왜 나만 부모가 없는지, 왜 나만 버림받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원망과 슬픔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어요.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 손자 맞아요? 그래, 맞아. 우리 진수야. 20년 만에 찾았어. 할머니가 드디어 찾았어.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서재창으로 석양이 비쳐 들어왔어요. 붉은 햇살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우리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민규 문제였어요. 20년간 손자 행세를 해온 그 청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최영미 간호사도요. 할머니, 민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아이한테도 진실을 말해야지. 그리고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해. 민규도 피해자 아닌가요? 어릴 때 바뀐 거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요. 그래. 민규도 피해자야. 그 애가 자기 엄마한테 이용당한 거지.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저는 민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회장님 말씀으로는 요즘 민규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민규가 돈을 물쓰듯 쓰고 사고도 치고 말썽을 많이 부린다고요. 며칠 뒤 회장님은 저를 다시 저택으로 부르셨습니다. 드디어 민규와 마주하는 자리였죠. 저는 굉장히 긴장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의 자리를 빼앗는 거잖아요. 물론 원래 그 자리가 제 자리였다고 해도 20년간 그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겠죠. 거실에 들어서자 민규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같은 나이였어요. 하지만 외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볼품없는 차림이었지만 민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명품 티셔츠, 명품 바지, 명품 시계, 명품 신발. 한눈에 봐도 돈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나 봅니다. 앉아라.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민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우리 사이에 자리 잡으셨죠. 민규야,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은 누구예요? 민규가 저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불쾌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왜 이 집에 있냐는 눈빛이었죠. 이 청년이 내가 알아야 할 진실과 관련이 있어. 회장님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조사 보고서,
최영미의 인사 기록과 사진까지요. 20년 전 너와 이 청년이 태어난 날 밤에 큰 사건이 있었어.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민규는 서류들을 번갈아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다 뭔데요? 너를 낳은 친어머니가 너와 내 진짜 손자를 바꿔치기 했어. 그래서 너는 이 집에서 자랐고 내 진짜 손자는 병원 앞에 버려졌지. 민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검사 결과를 봐라. 회장님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민규 앞으로 밀었어요. 나와 저 청년 사이에 99.97%의 혈연 관계가 확인됐어. 저 청년이 내 진짜 손자야. 반면에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어. 민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할머니 손자예요. 2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민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돈 보고 접근한 거라고요. 민규야, 피는 속이지 못해.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회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민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증오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너 뭔데?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민규가 불쌍했거든요. 20년간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건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민규야, 너도 피해자인 건 알아.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친어머니의 탐욕에 이용당한 피해자지.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아. 내가 20년간 너한테 준 모든 것은 원래 저기 있는 진수의 것이었어. 민규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엄마는 돌아가셨잖아요. 교통사고로. 그건 내 며느리야. 내 친어머니가 아니야. 회장님이 최영미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사람이 내 친어머니다. 최영미. 20년 전 너를 낳고 나와 내 손자를 바꿔치기 한 사람이지. 민규는 사진을 보자 말문이 막혔어요. 본 적은 없지만 어딘가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특히 눈매가 비슷했어요. 이 사람이 내 친어머니라고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제 엄마는 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규야. 회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미안하게 생각해. 20년간 키웠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 이제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민규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 손자인 줄만 알았다고요.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받아들여야 해. 회장님은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너한테 해외 유학 자금과 5년간의 생활비를 줄게. 상당한 금액이야.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해라. 민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솔직히 제가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분노해야 정상이었죠. 20년간 저는 고아로 살면서 온갖 서름을 당했는데 민규는 제자리에서 호의호식했으니까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물류센터에서 허리 빠지게 일하고 밤새 대리운전 뛰면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민규는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편하게 살았잖아요. 하지만 민규 역시 선택할 수 없었어요. 태어났을 때 바뀐 거니까요.
결국 진짜 아기는 최영미 간호사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재벌가 손자로 바꿔치기 한 그 여자 말이에요. 민규 씨. 제가 입을 열었어요. 민규가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증오와 원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그 밑에는 두려움과 슬픔도 있었어요. 저도 당신한테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저도 원한 건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내가 뭘 미안해해? 넌 원래 주인이잖아. 넌 이제 이 모든 걸 다 가지게 되잖아. 민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그건 분노라기보다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20년간 당신이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건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의 기억이고 경험이에요. 저는 그걸 부정하거나 빼앗을 생각 없어요.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민규가 저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도 저를 흐뭇한 눈으로 보셨어요. 할머니, 민규 씨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바로 나가라고 하시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저는 회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을 싸서 나가거라, 민규야. 그리고 유학 갈 준비를 해. 비용은 내가 댈게. 민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나가며 저를 힐끔 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망, 질투, 슬픔, 그리고 조금은 체념. 일주일 뒤 민규는 정말 저택을 떠났습니다. 호주로 유학을 간다고 했어요. 공항에서 회장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민규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할머니, 20년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진짜 손자는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였어요. 민규야.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워하지 마라. 너도 피해자야. 내 어머니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민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준호 씨. 아니, 강진수 씨. 민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불렀어요. 할머니 성을 따르면 저는 강진수가 되는 거니까요. 잘 지내요. 그리고 할머니 잘 모셔요. 그게 민규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규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도 결국 피해자였으니까요. 자기 어머니의 탐욕에 이용당한 피해자. 민규가 떠난 뒤 회장님은 본격적으로 최영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병원을 그만둔 뒤 최영미는 종적을 감췄었거든요. 사설 탐정과 변호사를 동원해서 그녀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몇 주간의 추적 끝에 최영미를 찾아냈어요. 그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들을 재벌가 손자로 만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아이러니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모든 걸 해주려고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정작 본인은 아들의 혜택을 전혀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들킬까봐 아들 근처에도 못 갔거든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면서 아들이 잘 사는 걸 보며 만족했대요. 회장님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기 바꿔치기, 문서 위조, 사기 등 여러 혐의로요. 최영미는 곧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영미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20년 전 그날 밤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저는 미움모였어요. 아이 아버지는 도망갔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제 아이가 저처럼 가난하게 살기 싫었어요. 최영미가 조사관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대요.
그날 밤 정 회장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실려오면서 병원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분은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들분도 수술 중에 돌아가셨죠. 신생아실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미쳐 있었나 봐요. 최영민은 그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대요.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고 하나는 재벌가의 아이였고 하나는 자기처럼 가난한 미혼모의 아이였죠. 그녀는 이름표를 바꿨어요. 그리고 진짜 재벌가 아이를 병원 앞에 버렸습니다. 제 아이만은 행복하게 살길 바랐어요. 저처럼 굶주리고 멸시당하고 서러운 삶을 살지 않길 바랐어요. 그게 제 죄입니다. 재판에서 최영민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기 바꿔치기, 아동 유기, 문서 위조, 사기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됐어요. 법정에서 최영민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쳐놔서 20년간 고생하게 해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그녀도 어쩌면 피해자였으니까요. 가난과 절망에 내몰린 피해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세상은 단순하게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게 정리된 후 저는 정식으로 회장님의 손자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강진수라는 이름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저는 김준호라는 이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외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니까요. 외할아버지는 저를 회장님 저택으로 모셔왔어요. 회장님이 직접 제안하셨습니다. 준호를 20년간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당연히 우리 가족이에요. 회장님 말씀에 외할아버지는 처음엔 사양하셨지만 결국 받아들이셨어요. 이제 저택에는 회장님, 외할아버지,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제안으로 대학에 입학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기 싫었어요. 제가 겪은 고생을 밑거름 삼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차렸어요. 물류 스타트업입니다. 이름은 함께 배달. 배달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죠. 제가 대리운전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싶었어요. 배달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비 오는 날에도 위험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장비 지원.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투자받기도 어려웠고 경쟁사들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회장님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조언과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셨어요. 내 힘으로 해봐라. 할머니는 뒤에서 지켜볼게. 회장님의 그 말씀이 큰 힘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함께 배달은 부산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달 플랫폼이 됐어요. 배달원들의 이직률이 업계 최저였고 고객 만족도는 최고였습니다. 저는 회사 확장보다 배달원들의 복지에 더 신경 썼어요. 그게 제 철학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한 배달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저 기억하세요?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잠깐 생각해보니 예전에 제가 대리운전할 때 가끔 마주쳤던 선배 기사님이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그때 힘들어하던 꼬맹이가 사장님이 됐네. 우리는 반갑게 악수했어요. 선배님은 지금도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배달로 옮기고 나서
생활이 많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복지가 진짜 좋아. 다른 데는 비교도 안 돼. 비 오는 날 수당도 주고, 보험도 제대로 들어주고, 휴게실도 있고. 대표님이 현장을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 선배님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저녁에 저택으로 돌아오니 회장님과 외할아버지가 거실에서 바둑을 두고 계셨어요. 두 분은 이제 완전히 친해지셔서 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회장님이 외할아버지한테 바둑을 배우시고 외할아버지는 회장님한테 화투를 배우시고요. 진수야, 왔니? 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제는 진수라는 이름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여전히 준호라고 부르세요. 저한테는 두 이름 모두 소중합니다. 네, 할머니.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저는 선배 기사님과 만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회장님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지. 외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준호가 정말 대단해졌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저는 두 분 사이에 앉았습니다. 왼쪽에는 피로 맺어진 할머니, 오른쪽에는 사랑으로 맺어진 할아버지. 두 분 모두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뭘 감사해.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와줘서 할머니가 더 감사하지. 20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내가 없었으면 할아버지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겠니. 내가 내 삶의 전부야. 외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우리 셋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밝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섰어요. 회장님이 보관해 오신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 저와 닮은 아버지, 따뜻해 보이는 어머니. 아빠,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요. 저도 제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늦게 만났지만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제 회사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아빠,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요.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마치 잘하고 있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금색 펜던트를 목에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 이제는 평생 간직할 보물이 됐죠.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20년간 저는 버려진 아이로 살았습니다. 부모가 왜 저를 버렸는지 원망하며 살았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사랑했고 저를 위한 선물까지 준비해 두셨어요. 단지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운명은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비 오는 밤 사고라는 불행을 통해서요. 어쩌면 그날 밤 비는 저와 할머니를 이어주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행처럼 보였던 사고가 사실은 축복이었던 거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제 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생은 아프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